자, 기본이론 과정 38강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교재는 307페이지예요. 307페이지 한 5절 자, 현금 예측 및 분석이다 소개되는데 이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챕터 관련해서 설명 통해 잠깐 여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흔히 우리가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현금 흐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현금 자, 유입 부분이 있고 자, 현금 유출 부분이 있다. 쉽게 이상하세요. 현금 유입은 어때? 나에게 들어오는 부분이지요. 현금 유출은 나로부터 나가는 부분이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것은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비교한 나에게 들어온 돈, 나간 돈 이걸 비교해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우리가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현금을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크게 3단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먼저 취득입니다. 취득. 자, 그리고 운용이라는 과정이 있죠. 우리 운용의 대표례가 바로 뭡니까? 임대업이다. 그래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임대업이란 운용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취득했던 임대용 부동산을 어때? 처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부동산 투자는 취득, 운용, 처분의 과정이 이런데 각 단계마다 어때? 처음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취득시입니다. 취득시는 내 호점이 돈 들어오니까 나갑니까? 나가겠죠? 그래서 취득시는 현금 유출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근데 취득 시에 현금 유출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내 호점에서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럼 내 호점에서 나가는 거니까 총 투자해야 될까요? 지분 투자해야 될까요? 지분 투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호점이 나가니까 내 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분 내 거란 이야기예요. 지분 투자액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 시에는 현금 유출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현금 유출의 크기는 뭡니까? 바로 지분 투자액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총 투자액이 아니죠. 지분 투자액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운용의 과정에서는 임대업이라는 운용의 과정에서는 내 호점이 돈이 들어오겠죠. 다시 때는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임대업 한다 그랬어요. 그럼 임대한다 했으니까 가장 주된 소득은 뭡니까? 임대료죠. 결국 임대료 받아서 뗄 건 다 떼고 세금도 내고 나에게 얼마 들어올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를 가려서 우리가 이제 세후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세후는 뭡니까? 세금 공제 후란 이야기예요. 세금까지 다 내고 나서 나에게 얼마 들어올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때 세후 현금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운용의 과정선 현금 유입이 이루어지는데 현금 유입의 크기는 뭡니까? 세후 현금 흐름이 되겠다 생각하시고 이것은 운용에 한 현금 유입 부분이다. 세후 현금은 매년을 단위로 산정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임대업 5년 동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후 현금은 몇 개 산정됩니까? 5개 산정이 되겠죠? 그럼 세후 현금은 매년마다 산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시입니다. 내가 취득했던 임대용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도 나에게 어때? 돈이 들어오겠죠?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유입이 이루어진다. 이때 현금 유입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내가 투자했던 지분이 있겠죠. 지분 이 자체가 얼마가 돼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느냐 이 문제였죠. 될 건 다 떼고 세금도 내고 얼마 돼서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인가. 따라서 이를 우리가 이제 세후 지분 복귀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세후 지분 복귀액이다로 표현합니다. 세후 이건 뭡니까? 세금 공제 후에 내가 투자했던 지분이 얼마 돼서 복귀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인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처분 시에는 현금 유입인데 현금 유입의 크기는 뭡니까? 그리고 세후 지분 복귀액이다. 자, 이는 어떤 이제 투자 기간 말에 한번 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취득 시에는 현금 유출이 이루어지는데 현금 유출은 뭘 의미했어요? 지분 투자액을 의미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운용과 처분의 과정에서는 현금 유입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때 운용의 과정을 통한 현금 유입의 크기는 뭡니까? 매년에 세후 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의 과정을 통한 현금 유입의 크기는 뭡니까? 투자기간 말에 세후 지분 복귀액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비교했을 때 우리가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현금 유출이 이루어진 이 시점을 우리가 현재 시점으로 본다라면 이때를 우리가 현재 시점으로 본다라면 현금 유입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미래 시점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처음 현금 유출은 현재 시점에 이루어지만 현금 유입은 미래 시점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점간 불일치 된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정확한 타당성 분석에서는 시점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화폐 시간치를 배웠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우리는 이제 이 같은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 특히 이 중에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운용의 과정을 통한 매년에 세후 현금이 어떻게 산정이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처분의 과정을 통한 현금 유입이죠. 투자는 말에 세후 지분 복객이 어떻게 산정될 것인가.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이 중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운용의 과정을 통한 매년의 세후 현금 산정 플로차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은 우리 시험 매 회마다 두세 문제씩 연관되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후 지분 복객이다. 이 부분은 간혹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기본적인 과정에서는 운용의 과정을 통한 매년의 세후 현금이 어떻게 산정될 것인가. 이번 집중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처분의 과정을 통한 투자 말에 세후 지분 복객이 어떻게 산정될 것인가. 이건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307페이지 보세요. 307페이지 보시면 1번 챕터 현금 예측 및 분석에 의의다 나와 있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별표 하나만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하나 해두시고 자, 두 번째로 한번 보세요. 1번 챕터 아래 두 번째 보시면 현금 흐름은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로 구분된다 할 수 있겠지요. 양고로 1번입니다. 첫 번째 봅시다. 자, 운용과 처분의 과정에서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 자, 이처럼 운용과 처분의 과정에서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지요. 투자 부동산을 운용하는 기간 동안 발생될 매년의 세후 현흐름과 그리고 운용의 과정을 통한 매년의 세후 현흐름 이 부분이죠. 다음 처분 시에 발생될 투자한 말의 세후 지분 복객을 말한다. 그리고 처분 시에 투자의 말이죠. 세후 지분 복객 이 부분을 의미한다. 결국은 현금 유입은 언제 이루어진다니까? 운용의 과정을 통한 매년의 세후 현흐름 그리고 처분의 과정을 통한 투자한 말의 세후 지분 복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생각하시고 항상 우리는 뭘 기준합니까? 세후를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양고리 2번 봅시다. 2번 첫 번째 보시면 취득 과정에서는 현금 유출이 이루어진다. 처음 취득의 과정을 통해서는 현금 유출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지분 투자액을 말한다. 그래서 취득에 있어서 현금 유출의 크기는 뭘 의미합니까? 지분 투자액, 총 투자액이 아니라 그랬죠. 지분 투자액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봅시다. 308페이지예요. 308페이지는 2번 챕터 영업의 현흐름 산정이다. 소위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다. 자, 이건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매년의 세후 현흐름이 어떻게 산정될 것인가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시다. 내가 이 같은 임대공사를 취득해서 임대업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임대공사 보니까 총 20실입니다. 총 20실인데 1차 연도에 실당 월 100만 원의 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상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합시다. 이것은 가정하에서 우리가 운용의 과정을 통한 즉 임대를 하는 과정을 통한 매년의 세후 현금이 어떻게 산정될 것인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임대 받을 수 있으니까 가장 주된 소득이 뭡니까? 임대료가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근의 임대료 수입이 얼마 될 것인가 여기서부터 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사실 여러분들이 이분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처럼 자, 운용의 과정을 통한 세후 현금을 산정하는데 매년을 단위로 한다 그랬어요. 매년 1년 단위로 한다는 거. 그리고 1년 동안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단의 임대 수입이 얼마 될 것인가 이것부터 이제 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가려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가능 조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가능한 조소득이다라는 이때 이제 조 이 표현은 어때 총과 같은 말입니다. 조와 총은 같은 말이다. 그로스의 개념이에요. 이제 조와 총은 같은 말이라서 가능 조소득이야 어떤 이제 가능 총소득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또 1년 동안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 임대 수입니까 잠재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잠재 총소득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가능 총소득은 어떻게 그러신가? 사실은 조와 총은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가능 조소득이다 표현했지만 사실 어때? 가능 총소득이다 이렇게 더 많이 표현할 겁니다. 왜? 우리 시험에서도 총 이 표현을 더 많이 쓰기 때문이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튼 가능 총소득은 그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자, 이 프로 차트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했습니다. 1년 기준에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 있다는 이야기야.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가 있다. 여기에 이제 임대 가능 단위수를 곱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임대 가능 단위수. 자, 이걸 곱해주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임대료 수입이 산정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간단한 사례를 들었어요. 어때? 이제 총 20실이라고 그랬죠? 총 20실인데 실당 월 100만 원의 임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야. 1차 연도입니다. 물론 2차 연도는 인플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1차 연도를 따져봅시다. 1차 연도는 실당 월 100만 원의 임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이것은 사례였죠. 그럼 이 사례니까 단위가 뭡니까? 실이 되겠네요. 단위가 실이 된다는 걸 잡았어요. 이제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다. 그럼 1차 연도에 예상되는 실당 임대료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만 원이죠. 그러나 우리 시험 이게 또 함정이에요. 함정이다. 항상 우리 시험에서는 월 이렇게 많이 주어집니다. 월 이게 주어지는데 사실 이 프로 차트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지요. 그럼 월 주어지면 어때? 연으로 환산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된다. 자, 보세요. 이제 단위당 실당 결국 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지요. 100만 원. 이걸 어떤지 1년치로 환산을 해줘야 되겠죠? 1년치로 환산이다. 그럼 항상 1년치 환산할 때는 어때? 12만 곱해버리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여기에 12를 곱해주면 1차 년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가 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다가 임대 가능 단위수를 어때? 곱해주면 되겠지요. 우리 주어진 조건을 걸었을 때 총 몇 실입니까? 20실이죠? 여기에 20을 곱해버리면 되겠다라는 이야기. 자, 이렇게 해서 계산 한번 해봅시다. 계산하면 얼마 나올 것인가? 자, 10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20 하시면 얼마 나올까? 2억 4천이 나온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주어진 조건이라면 1차 내에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은 얼마입니까? 2억 4천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게 바로 뭡니까? 가능 총소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사실 때 2억 4천 이 자체가 때 내 호점에 다 들어온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자 20실 임대가 다 되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가 안 되고 비어있을 수도 있겠지요.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공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공실. 자, 빌공 집실. 그래서 비어있는 룸이다. 공실. 자, 여기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다음은 불량 부채라는 게 있습니다. 불량 부채는 우리 예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임대는 해줬어요. 그렇지만 임대를 못 받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즘처럼 경기 안 좋으니까 임차인이 하소연하는 겁니다. 자, 내가 사실 월 100만 원 이렇게 임대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이번 달만 좀 90만 원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정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은 90만 원 하고 다음 달부터 100만 원 꼭 임대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임대는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부분이더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불량 부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불량 부채는 다른 말로 자, 대손 충당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어때? 말 그대로 써요. 대손 손실난 금액을 자, 충당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손실 부분을 충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지금 공실 및 불량부채다. 이분은 결국 못 받는 부분이잖아요. 자, 사실 공실은 임대 안 돼서 못 받는 부분이고 불량부채는 임대는 해줬지만 못 받는 부분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럼 공실 및 불량부채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어떻습니까? 자, 2억 4천. 여기 있을 때 빼줘야 되겠지요. 자, 내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1차년도에 최근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2억 4천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공실 불량세 해당하는 분 못 받는 분이니까 빼줘야 된다 해서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불량세를 때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분은 어때 우리가 예측하는 거지요. 따라서 공실 및 불량부채가 얼마나 될 것이다. 이 자체를 예측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근지역에 평균 공실률 이걸 적용하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가능 총소득에 5% 정도를 적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시다. 내가 이처럼 이제 임대용 부산을 취득해서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고 있는데 여기에 층층이 자판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럼 이로부터 또 다른 소득을 얻어볼 수 있겠지요. 다음 이제 지하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또 다른 소득을 얻어볼 수 있다. 옥상에 광고탑 하나 설치해주고 또 다른 소득을 얻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 지금 가장 주된 소득원인 임대료 이외의 소득원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 이제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타 소득이다. 그럼 기타 소득은 나에게 들어온 거니까 더해 줘야 되겠지요. 더해준다. 지금 이제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세를 빼주고 기타 소득을 더해주면 실제 총소득이 산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효 조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는 다른 말로 조는 총과 같은 말이죠. 유효 총소득이다. 실제 총소득이다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또 이 자체가 다 내어주면 될 것이가 그게 아니겠지요. 내가 이처럼 임대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비가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임대하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비가 발생된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영업 경비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업 경비다. 그럼 영업 경비는 비용이니까 내 호주에 나가겠죠. 이걸 빼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주면 이제 순수히 영업을 통해서 벌어진 소득이 산정이 된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순영업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순수히 영업을 통해서 벌어진 소득이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또 우리는 합시다. 자, 부동산 워낙 고가의 상품이지요. 워낙 고가의 상품이니까 내 돈만으로 취득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은행부터 대출을 좀 받았습니다. 대출 받고 1년 동안, 자, 2% 차트 1년을 기준으로 했죠? 1년 동안 원금 상환한 금액도 있고, 이자 지불은 금액도 있고, 있는데, 이 자체가 내 호주이 나가니까, 여기서 빼줘야 되겠다. 이를 그래서 우리 흔히,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건 쉽게 생각하세요. 부채, 남의 돈 쓰고, 서비스, 그에 따른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생각하시고, 부채 서비스액, 이건 내 호주에 나가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럼 밑에 부채 서비스액은 내가 뭐가 포함됩니까? 자, 1년 동안 총 상환한 원금과 총 지불한 이자가 포함이 된다. 자, 이 프로차트는 1년 기준으로 날짜에서 1년 동안 내가 총 상환한 원금과 총 지불한 이자 합해서 뭡니까?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부채 서비스액은 결국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뭐가 됩니까? 원리금이 되겠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원리금 상환액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또 이런 것도 물어보는 겁니다. 자, 부채 서비스액에는 원금 상환액만이 포함이 된다. OX. X 잘못되어 있지요. 원금 상환액뿐만 아니라 무엇도 포함됩니까? 이자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총 상환한 원금과 총 지불한 이하를 합해서 뭐랍니까? 부채 서비스액이란다.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은 1년 동안 원리금 상환액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처음 순영업소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줍니다. 빼주면 세금 내기 전이 되겠지요. 세전, 자, 현금 흐름이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세전 현금이 산정이 된다. 그 세금 내야 되겠지요. 세금은 내가 이제 영업이란 과정 통해서 벌어진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업 소득세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영업소득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드렸죠. 자, 운용의 과정 통해서 벌어진 이득을 우리가 뭡니까? 이제
소득 이득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소득 이득 여기에 대한 세금이라서 영업소득세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럼 세전 경영에서 영업소득세 이걸 빼주면 이제 어떤 세후 현금 흐름이 산정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산정된 세후 현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산정된 세후 현금 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운용의 과정에 의한 현금 유입 부분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프로차트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는 빼줬죠. 다음 기타 소득을 더해주면 뭡니까? 유효 총소득이 산정이 된다. 여기서 여경비를 빼주면 순 영업소득이 산정이 되고 부채세를 빼주면 세전 현금 영업소득세 빼주면 세후 현금이 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분도 여러분들 굉장히 눈에 익혀놓으셔야 될 그 같은 부분입니다. 물론 외워지면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렇고 외우지 않는다면 눈이라도 자꾸 익혀놓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도 30분 써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시험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익혀놓으시고 저희 또 심화 과정에 또 설명드릴 때 그때는 제가 무조건 외우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외울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외우자는 이야기예요. 첫 글자 따가지고 가, 공, 기, 유, 영, 순, 부, 세, 영, 세 이렇게 외우자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제 가, 공, 기, 유, 영, 순, 부, 세, 영, 세 이렇게 외우자 했어요. 죽으러 외워놨어요. 문제가 발생했네요. 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제. 응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안 돼 싶어서 제가 꼭 이 프로 차트를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연습장에 적어보자는 이야기예요. 적어보고 첫 글자 따가지고 크게 외쳐보자는 이야기. 어떻게?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이렇게 외쳐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보시면 순 이게 뭡니까? 순 영업소득이나 느낄 수 있겠죠? 그럼 응용력이 향상이 된다 생각하시고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전부 다 빼주는 겁니다. 그러나 기타수 이것만 나이 들어오니까 더해준다. 그래서 공실 빼주고 기타수 이것만 더해주면 유효 총소득이다. 역경이 빼주면 순 영업소득, 부채세 빼주면 세전 현금, 영업소득 빼주면 세후 현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어거지로 말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봤어요. 제 수강생 중에요. 학원 수강생 중에 굉장히 기가 세신 분이 있어요. 말도 많고 기가 세더란 이야기예요. 세더라. 그 언니 이름이 유영순이에요. 유영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거지로 말 만들어봤어요. 자, 기가 세다 그랬죠? 그래서 가공할 만큼 기가 센 유영순 언니가 있다란 이야기예요. 이처럼 가공할 만큼 기가 센 유영순 언니가 있어요. 이 언니가 제 강의를 듣더니 이제 귀가 좀 트이더란 이야기. 그래서 크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부세 만세. 크게 외쳤더란 이야기. 이걸 우리가 부세 영세다 이렇게 해서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 이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해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어거지로 말을 만들었는데 여튼 좋습니다.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글자 따서 외쳐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연습장에 이 프로 차트를 적어보시고 첫 글자 따서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 이렇게 외쳐보자라는 거 몇 번? 30번 정도 해보자 그랬습니다. 사실 제가 30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야 여름에 5번으로 하는 겁니다. 10번 해보시죠. 그럼 한 번 하고 말아버릴 겁니다. 그죠? 30번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최소한 몇 번이라도 5번이라도 10번이라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여기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예처럼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불량분을 빼주고 기타 소득 더해서 유효 총소득이 산정이 됐죠. 다음 영업경비를 빼주면 순 영업소득이 산정이 된다. 그럼 순 영업소득을 우리가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경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영업경비는 일상적인 유지비 그리고 관리비 다음은 관리자의 인건비입니다. 소유자가 아니에요. 관리자의 인건비 그리고 각종 수수료. 다음 세금은 재산세입니다. 세금은 재산세다라는 겁니다. 재산세는 임대차 기간 동안
발생세금이다. 이런 의미에서 비용 처리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제한세는 여경비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험료가 있죠. 이제 보험료는 자, 소멸성 보험료를 적용하는 겁니다. 사실 소멸성 보험료라서는 이래 생각하세요. 내가 매월마다 보험료 어때? 3만 원씩 냈다는 이야기야. 근데 만기가 돼서 소멸돼 버리고 돌려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소멸성 보험료 여경 현안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화재 보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재 보험료 뭐 이외에도 내가 이제 임차인 모집하기 위해서 광고비 지출할 수 있겠죠. 광고비 또 뭐 전기료라든지 전화료, 뭐 수도료 뭐 등등등이 여경비에 해당이 된다. 특히 이 중에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재산세 그리고 화재 보험료다. 이들은 어때? 여경비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다. 그럼 재산세, 화재 보험료 어때? 여경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여기 공실 및 불량부채다. 이는 별도의 항목으로 빼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경비에 해당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처음 공실 및 불량부채 이는 여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여기 보세요.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그럼 부채 서비스액 이도 어때? 별도의 항목으로 빼주니까 여경비에 해당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네, 부채 서비스액도 여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자 지불액이 있죠. 이 이자는 부채 서비스액 항목이 들어있죠. 따라서 이자 지불액 역시 여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자 지불액 이는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부채 서비스액 항목에 포함되는 거죠. 결국 부채 서비스액은 여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자 지불 당연히 여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여기 보세요. 영업소득세도 별도 항목으로 빼주고 있네요. 그럼 별도 항목으로 빼줬으니까 당연히 여경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 자, 영업소득세 이도 여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차트를 보시면서 공실 및 불량부채다. 다음은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이들은 별도의 항목으로 빼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경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합시다. 건물 자체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건물은 감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 자체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도 여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실 및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들은 별도의 항목으로 빼기 때문에 여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특히 세 가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자 지불액, 자, 영업소득세, 감가상각비 이들은 여경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자, 이자 지불액, 영업소득세, 감가상각비 이들은 여경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세금 관련해서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재산세는 여경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렇지만 영업소득세는 여경비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영업소득세는 별도 항목으로 빼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산세는 여경비에 해당이 되겠지만 영업소득세는 여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세금 관련해서도 잘 구분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이처럼 이제 영업경비를 빼주면 어떤 순 영업소득이 산정이 되는 거지요. 여기에 부채 서비스를 빼주면 세전 현금흐름, 다음 영업소득을 빼주면 세후 현금흐름이 산정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세후 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영업소득세를 어떻게 우리가 또 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항상 세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과세 대상 소득이다. 과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과세 대상 소득 산정할 때 순 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세전 현금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순 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순 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때는 어떤지 대체 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체 충당금 이건 더해줍니다. 더해주고 다음은 이자 지불액이 있죠. 이자 지불액 그리고 감가상각비. 건물 자체는 감가상각비예요. 이건 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과세 대상 소득을
소득을 산정을 하게 됐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주면 자, 영업소득세가 산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조금 용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순영업소득이다.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지요. 순영업소득. 자, 이를 기준했을 때 대체 충당금은 어때? 더해 준다 그랬어요. 그럼 대체 충당은 뭘 얘기하시냐? 말 그대로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대체시켜서 충당하는 금액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것은 임대용선을 취득해서 임대업을 한다는 이야기야. 하는데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임대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이 임대용선을 보니까 4년째 이제 에어컨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에어컨 교체에서는 목돈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이걸 대체시키기 위해서 에어컨을 대체시켜주기 위해서 매년마다 일정 금액을 어때? 충당하겠다는 이야기야. 이게 대체 충당금이야. 대체시켜서 충당하는 금액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있고 대체 충당금이다.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대손 충당금은 손실난금에 충당한다. 뭡니까? 불량부채 이걸 뜻하는 것이고 대체 충당금은 교체시켜서 충당하는 금액이다. 그래서 어머니 다른 개념이다. 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거주하 계시면 매월마다 아파트 관리비 내시죠. 여기에 장기순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와 아주 유사한 개념이 대체 충당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대체 충당금도 내가 어때? 번 돈에서 대체시켜서 충당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번 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번 돈이니까 세금 부과해야 되네.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세금 부과에서는 대체 충당은 어때? 더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다음 여기 이제 이자 지불액이 있어요.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이자 지불액 감가상각비는 이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데 우리가 순영업소득을 지금 기준한다 했어요. 그럼 순영업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이다. 그럼 순영업 산정은 이 과정까지는 이자 지불액 공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지요. 안 됐죠. 이자 지불은 어디에 합니까? 부채습의 이 항목이잖아요. 그럼 순영업소득을 산정 과정까지는 이자 지불액 공제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또 건물 자체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공제가 안 됐죠. 따라서 이제 공제를 해줘야 되겠죠. 참 이자 지불의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순영업소 산정하는 과정까지는 공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세소득을 산정하면서 별도로 시험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때 이자 지불액은 내가 이 건물 임대용부터 취득하면서 은행부터 대출을 받았겠죠. 그리고 1년 동안 이자 지불하는 금액 바로 여기에는 2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의미한다. 자, 다음 감가상각비. 건물은 이제 감가상각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1년치 감가상각비를 의미한다 생각하시고 시험 이자 지불액과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순영업소득을 산정하는 과정까지는 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세 대상 소득을 산정하면서 별도로 공제 빼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세율을 곱하면 영업소득세가 산정이 되겠지요. 지금 이자 지불액 감가상각비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시켜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 과세 대상 소득이 어때? 낮아진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동일한 세율을 정해도 영업소득세 세금이 어때? 줄어든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때?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 있다. 이분도 제가 이제 우리 교재 1절 부동산 투자다. 여기서 어때? 한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거 보시고 다음은 우리가 이처럼 영업소득세다. 이걸 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때?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조금 전에도 이 영업경비다. 여기는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랬죠? 건물 자체는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업소득세 이걸 산정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의 영향이 반영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영업소득세 산정하는 이 과정부터 감가상각비의
영향이 반영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에 영향이 반영된 소득은 순영업소득입니까? 세후 현금입니까? 세후 현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영업소득세 산정에서는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이때 산정된 영업소득세 있습니다. 이 영업소득세를 여기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대입을 해서 세전 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빼주면 세후 현금이 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운용의 과정을 통한 매년에 세후 현금이 어떻게 산정될 것인가 플로차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먼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준다 그랬죠. 기타 소득을 더해주면 뭡니까? 유효 총소득이 된다. 자, 영업경비를 빼주면 순영업소득이죠. 다음 부채세를 빼주면 자, 세전 현금이 되겠죠. 영업소득세 빼주면 세후 현금이 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우리 첫 글자 서 가공기 유형순 부재형세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교재 통해서 반복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08페이지를 보세요. 308페이지는 상단에 2번 챕터 영업의 현금 산정이다 소개되어 있죠. 바로 이분이 운용의 과정을 통한 매년에 세후 현금이 어떻게 산정될 것인가 이걸 설명한 내용이죠.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지요. 별표 14개입니다. 별표 14개짜리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또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겁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 플로차트 나와 있죠.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줍니다. 이때 불량부채는 대손 충당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음 기타 소득을 더해주면 유효 총소득이 산정이 되고 영업경비를 빼주면 순영업소득이 산정이 되는 거죠. 부채세를 빼주면 세전 현금이 산정이 된다. 이때 부채세액은 원리금 상환액이 되겠죠. 원과제 합한 금액이 따라서 원리금 상환액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전 현금에서 영업소득세 빼주면 세후 현금이 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영어로 나와 있죠.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는 겁니다. 자, 다음 양고로 1번입니다. 영업의 현금 산정 과정 즉 세후 현금을 산정하는 과정 드리는데 이미 설명은 다 드린 내용이에요. 자, 먼저 편고로 1번 첫 번째로 봅시다. 자, 투자 부동산터 얻을 수 있는 축하된 임대료 수입이다. 자, 1년 동안 내가 얻을 수 있는 축하된 임대료 수입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가능 조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가능 조소득이다. 다른 말로 가능 총소득 잠재 총소득이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이때 박스 보세요. 그럼 가능 총소득은 어떻게 산정할까? 1년 동안이라고 했죠. 1년 동안 내가 무슨 축하된 임대 수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가 있다라는 이야기. 여기에 임대 가능 단위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편고로 2번. 첫 번째 보세요. 임대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을 뭐라 합니까? 공실. 다음 비록 임대는 됐지만 임대를 받지 못한 분은 불량부채 또는 대손 충당금이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지금 공실 불량부채는 빼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걸 우리가 예측하는 기 때문에 얼마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에서 일반적으로 인근적의 평균 공실을 적용하기도 하고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아래줄 그 부분 보세요. 가능 총소득의 5% 정도 계산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고로 3번 보세요. 첫 번째 기타 소득이란 주된 소득원인 임대료 이익 소득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판기 수입이다. 광고탑 수입이다. 주차장 임대 수입이다.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가능 총소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주고 기타 소득 더해주면 유효 총소득이 산정이 된다. 그래서 편고로 4번 보세요.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회수 불가능한 임대 수입을 제하고 회수 불가능한 임대 수입이 뭡니까? 불량부채죠. 그래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제하고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기타 소득을 합하면 유효 조소득이 된다. 이때 유효 조소득을 유효 총소득, 실제 총소득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주 봅시다. 유효 조소득은 잠재 총소득에 보세요. 잠재 총소득이 가능 총소득이 되겠지요. 공실 및 불량부채 손실과 공실 불량부채 못 받는 분이죠. 빼준다. 손실과 그다음 기타 소득은 내가 받는 분이죠. 더해준다. 그래서 공실 및 불량부채 손실과
손실과 기타 소득을 반영한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유효 총소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으로 5번. 영업경비란 대상사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말하는 거죠. 그 가지를 보세요. 자, 유지비. 다음은 관리비. 예, 자, 관리자의 인건비. 다음은 수수료. 예, 재산세. 자, 화재, 보험료. 예, 광고비. 수도료. 예, 전기료, 뭐 전화료 등등이 해당이 된다. 그죠? 여기서 이걸 잘 기억하셨죠? 재산세 그리고 화재 보험료할 때 영업경비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그러나 공실 및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 자, 여기 보세요. 공실 및 불량 부채다. 다음 부채 서비스액이란 이야기예요. 다음 예, 자, 이자 지불액이다. 그리고 영업소득세, 건물 자체는 감가상각비 이들은 영업경비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실 부분이에요. 공실 불량부채, 다음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이들은 별도로 빼니까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특히 예, 세 가지 잘 기억하셨죠? 이자 지불액 A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겠죠? 왜? 부채 서비스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다음 영업소득세, 건물상 감가상각비 이들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 잘 구하셨죠?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만 영업소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음 평가로 6번 봅시다. 이제 순영업소득입니다. 자, 이처럼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 빼준다는 이야기에서 어때? 순영업소득을 산정한다는 겁니다. 평가 7번 부채 서비스액은 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하며 자, 부채 서비스는 어때? 예, 원리금 상환액이 되겠죠? 원리금 상환액이다. 1년 동안 대출 원금 상환액과 이자 지불을 합한 것이다. 그래서 1년 동안 총 상환한 원금과 총 지불을 합해서 어때? 우리가 부채 서비스 이 편에 따라서 부채 서비스는 뭡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되는 것이다. 원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평가 8번 순영업소에서 부채 서비스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좀 순영업소에서 부채 서비스 차감 빼서 계산한 게 뭡니까? 세전 현금입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다음 예, 평가로 9번. 자, 영업소득세를 계산해서는 자, 이처럼 영업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박스 보세요. 박스 보시면 우리가 이제 순영업소득을 기준해서 영업소득세 산정한 프로차트를 넣어드렸어요. 좌측에 있죠? 순영업소득에 대체추남 더해지고 이자 지불은 빼준다. 감가상각비 빼주죠. 그래서 과세 대상수가 산정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주면 영업소득세가 산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도 여러분들이 첫 글자 동그라미 쳐가지고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글자 동그라미 쳐서 순, 대, 이, 감이다 생각하시면 됐어요. 예. 혹시 여러분들 순대 좋아하시나요? 아, 저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옆에다 이거 하나 있으면 더 끝내주겠지요. 하여튼 순대 좋아한다 생각하시고 순대이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서 순영업소득에 대체추남 더해지고 이자 지불에 감가상각비 빼서 과세 대상수 산정이 됐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주면 영업소득세가 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가 10번 세후 현금입니다. 세후 현금은 처럼 세전 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 빼서 어때? 계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10페이지예요. 310페이지는 양고리 2번. 양고리 2번. 자, 이번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이 플로 차트만 잘 이해하시면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예, 자, 예. 자, 우리가 여기 보세요. 자, 유효 총소득을 예, 산정하기 위해서는 어때?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야. 자, 보세요. 유효 총소득 산정하기 위해서 자, 영업경비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채 서비스 알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영업소득세, 감가상각비 이런 거는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 총소득을 산정하자. 그럼 어때?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다음 순영업소득을 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순영업소득을 산정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까지 알아야지 어때? 순영업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산정할 때는 영업경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알아야 된다. 그렇지만 순영업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감가상각비 이들은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다. 다음 세전 현금 이걸 산정하자 합니다. 그럼 세전 현금 이걸 산정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 알아야 되겠다. 참 세전 현금을 산정해서는 어때? 여경비도 알아야 되겠고 부채세도 알아야 되겠죠?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세전 현금을 산정할 때도 영업 소세나 감가상각비 어때? 몰라도 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세후 현금 이걸 산정할 때는 다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내용도 우리 시험에 몇 차례 출제했던 부분이 지난 시험도 출제했던 부분이지요. 그래서 유효 총소득 산정하고자 한다. 그럼 어때?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다. 순영업소 산정하면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다. 다음 세전 현금 산정하면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봅시다. 세전 현금을 분석할 경우 이래 있죠. 그럼 교재는 세전 현금 이걸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세전 현금 이걸 산정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여기까지는 알아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능 총소득이다 알아야 되겠지요. 공실 불량부채 알아야 되겠죠? 다음 영업 경비도 역경비도 알아야 되겠죠? 다음 부채 서비스 이것도 알아야 된다라는 그래야 세전 현금 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감가상각비 영업 소재 등은 고려하지 않아야 된다. 자 보세요. 세전 현금 이걸 산정할 때 감가상각비 꼭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된다. 영업 소재 꼭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세전 현금을 산정할 때는 여기까지만 어때? 알면 되겠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알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좀 봅시다. 감가상각비는 영업소득 산정에 따른 과세 대상소득 공제 대상이 되므로 영업소득 산정 시 고려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언제부터 반영이 됩니까? 영업소득세 산정할 때부터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세전 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 몰라도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중 따라서 감가상각비 영향이 반영된 소득은 결국 뭡니까? 세후 현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 3번 내용입니다. 양고 3번은 크기를 비교하는 부분이에요. 크기를 비교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유효 총소득과 순영업소득 이걸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유효 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을 비교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어디가 더 클까요? 자, 임대하다 보면 역경비는 반드시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어때? 유효 총소득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동그란 1번 내용이죠. 자, 유효 총소득이 순영업소득 크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여기는 순영업소득과 세전 현금 이걸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순영업소득과 세전 현금을 비교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때 주어진 조건을 잘 보세요. 만약에 전액 자기자본만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결국은 전액 자기자본으로 투자했다는 얘기는 남의 돈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남의 돈 전혀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금 상환, 이자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자, 원금 상환할 필요도 없고 이자 지불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 됩니까? 0이 되겠지요. 따라서 이때는 순영업소득과 세전 현금은 어때?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볼 수 있다. 자, 다음은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타인 자본을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자 지불해야 되겠죠? 따라서 부채 서비스액이 있기 때문에 결국 순영업소득, 세전현금 어디가 들까요? 순영업소득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동그라미 2번, 3번에 나와 있네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전액 자기자만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이 같다는 거지요. 3번 타인 자본을 활용하여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순영업소득이 세전현금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4번 내용입니다. 4번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과세 소득이 있다. 자, 지금 과세에 대한 소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영업소득세 세금이 산정이 되겠죠? 이때 투자자가 납세 의무자라는 이야기예요. 투자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럼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겠지요. 내야 되겠죠. 따라서 이 같은 경우를 가져간다면 세전 현금과 세후 현금 어디가 될 것인가? 당연히 세금 내야 될 게 있겠죠. 따라서 지금 세금 내야 될 게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더 큽니까? 세전 현금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을 항상 여기 크기를 비교할 때는 주어진 조건을 잘 보시고 비교를 해보시고 조건이 어떻게 주냐? 여기다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잘 보시고 비교를 좀 해보시면 되겠다. 이게 4번 다 설명드렸어요. 과세 대상소도 있고
투자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럼 세금 내릴 게 있겠죠? 따라서 이때는 세전 현금이 세후 현금보다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양으로 4번 내용이에요. 자, 여기 봅시다. 우리 이 플로 차트에서 중요한 소득은 5가지가 있어요. 가능 총소득이다. 다음은 유효 총소득, 그리고 순영업소득, 세전 현금, 세후 현금 5가지가 있다는 얘기. 5가지인데 먼저 이제 가능 총소득, 자 그리고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예요. 자 보세요.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이 3가지는 자 부채세세 공제되기 전이잖아요. 따라서 이자 지불액이 공제되기 전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자 지불액 공제하기 전이니까 내 돈뿐만 아니라 남의 돈 대가도 들어있다. 그래서 이 3가지는 결국 뭡니까? 총 투자액에서 발생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총투에서 발생한 부분에 따라서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이 3가지는 주로 뭐과 비교합니까? 총 투자액과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전, 세후 현금 이 2가지가 있어요. 세전, 세후 현금 이 2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야. 이 두 가지는 어때? 그러니까 이자 지불액 공제한 다음이죠. 그럼 이자 지불을 공제했다는 이야기 뭡니까? 남의 돈 대가는 다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로지 뭐만 남습니까? 내 돈만 남겠지요. 따라서 세전, 세후 현금 이 2가지는 어때? 지분 투자액에서 발생된 부분이다. 따라서 세전 현금, 세후 현금은 주로 뭐과 비교합니까? 지분 투자액과 비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보세요.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이 3가지는 어때? 총 투자에서 발생한 부분이죠. 총 투자액과 비교한다. 세전, 세후 현금 이 2가지는 지분투에서 발생한 부분이죠. 따라서 지분투액과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양으로 4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은 총 투자에서 발생하며 세전 현금과 세후 현금은 어때? 지분투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우리가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산정된 매년의 세후 현금이다. 이 관련해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 복수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311페이지예요. 여기서 세 번째 챕터 지분 복귀액의 현금 산정이다. 소개되어 있죠? 자, 이건 결국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처음에 과정을 통해서 투자인 말에 세후 지분 복귀액이 어떻게 산정이 될 것인가 이걸 설명한 내용이다라는 건데, 그럼 먼저 우리 이전했죠. 내가 처분 시에 자 얼마 보고 팔 것인가 여기서부터 예상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예상되는 매도 가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공인사 수수료 또 법정 수수료 있겠죠. 참 매도 경비를 빼주면 순 매도액이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순 매도액이 산정이 되겠고, 다음은 어때? 내가 이것은 임대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하는데 20년 만기로 대출 받았어요. 왜? 물론 우리가 원리금 균등이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20년 만기로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 균등에 의해서 대출을 받아서 임대업 5년 동안 하고 처분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5년 동안은 원금 상환이 이루어졌겠지요. 그렇지만 나머지 때 15년 동안 원금 상환의 부분 남아있잖아요. 이건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죠. 따라서 어때? 이때 부동산 처분해서 다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미상환 아직까지 상환되지 아니한 저당받고 남아있는 금액이다. 미상환 저당 잔금이다. 이걸 빼준다. 쉽게 말하면 대출 잔액이에요. 대출 잔액 이걸 빼준다는 이야기. 빼주면 이제 세전 지분 복귀액이 산정이 되겠고, 이제 세금을 내자는 이야기야. 세금은 결국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설명 드렸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운용의 과정 통해서 벌어들이는 이득이 뭡니까? 소득, 이득. 여기단 세금을 우리가 영업소득세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다음 처음에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뭡니까?
자본이득이지요. 좀 자본이득이다. 그건 자본이득은 세금을 내서 학자들이 할 때 자본이득세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다라는 겁니다. 자본이득세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쉽게 생각하세요. 네. 처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자본이득이죠. 그건 양도차익, 매매차익이네요. 양도차익 따른 세금이다. 쉽게 생각해 봅니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학자들이 자본이득이다. 여기는 세금이라서 자본이득세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양도소득세 즉 자본이득세 이걸 빼주면 세후 지분 복귀액이 산정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산정된 세후 지분 복귀액이다. 이걸 어떤 투자 말에 처분 시 현금 유입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 차트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셨는데 첫 글자 서 예매순 미세자세 이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흐름을 이해하시면 됐어요. 자, 내가 얼마 받고 팔 것인가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예상되는 매도 가격에서 이제 매도 비용을 빼줘야 되겠죠. 매도 경비 이거 빼준다니 빼주면 순 매도액이 산정이 되겠고 여기서 대출을 받고 아직까지 갚지 않은 미상환 원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대출 잔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미상환 저당자입니다. 표현했죠? 대출 잔액. 이걸 빼주면 세전 지분복귀이 되겠고,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라는 빼주면 세후 지분복귀이 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에서는 세 번째부터 311페이지예요. 지분복귀액의 현금 산정이다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는 별표 하나만 해두시기 바라겠어요. 별표 하나만 해두시고요. 한번 봅시다. 다 설명드렸습니다. 예상되는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 이걸 빼주면 순 매도액이 산정이 되겠죠. 여기서 미상환 저당 잔금 이걸 빼주면 세전 지분 복귀액 자본이득세 빼주면 어때? 세후 지분 복귀 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될 것 같고요. 다음 여름 교재 3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12페이지는 이제 예제가 들어있죠. 312페이지 하단 보세요. 하단에 있는 예제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8회 시험 때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운용수지 분석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묻고 있지요. 자, 보기 1번 봅시다. 가능 총소득은 단위몇당 추정 임대료의 임대 면적을 곱하여 구한 소득이다. 자, 가능 총소득은 1년 동안 내가 얻을 수 있는 축하되는 임대 수입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단위몇당 추정 임대료다. 이거 뭡니까? 이제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 할 수 있겠지요. 여기에 임대 면적, 즉 임대하는 단위수 이걸 곱해서 구한 소득이다. 맞지요? 다음 2번 봅시다.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에서 공실 손실 상당액과 불량부채, 즉 충당금을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하여 구한 소득이다. 자 보세요. 지금 유효 총소득 이걸 묻고 있지요. 이 유효 총소득 어때?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불량부채 이걸 어때? 차감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타 수입, 기타 소득이죠. 이걸 어때? 더해서 구한 소득이다. 맞죠? 가능 총소에서 공실 불량부채를 빼주고 기타 소득 더해서 구한 소득이 뭡니까? 유효 총소득이 된다. 2번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3번 순 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의 각종 영업의 수입을 더한 소득으로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각종 영업 외 수입이다. 나와 있죠? 이게 결국 뭡니까? 기타 소득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유효 총소득에 기타 소득을 더해준 게 순 영업소득이 아니죠. 그럼 어때? 잘못됐다 할 수 있겠죠? 어때? 유효 총소에서 영업 경비를 차감 빼준 게 바로 뭡니까? 순 영업소득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문이 잘못되는 겁니다. 자, 순 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지요. 각종 영업의 수입을 더한 소득이다. 잘못됐다 생각하시면 됐죠? 어떻게 봐주셨어요? 유효 총소득에 영업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문 부동산 운영을 통해 순수하게 귀속되는 영업소득이다. 할 수 있겠죠? 앞 지문이 잘못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4번 세전 현금은 얘기했네요. 세전 현금은 순 영업소에서 부채 서비스를 순 영업소에서 부채 서비스 차감 빼준 소득이다. 맞지요? 5번 세후 현금입니다. 이는 세전 현금 흐름에서 영업 소세 이걸 차감 빼준 소득이다. 맞지요?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
3번 답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측 페이지에 예제가 또 하나 들어있죠. 이건 지한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흐름 계산에서 순여업소득과 세전 지분복귀 산전대 각각 필요한 걸 모두 고른 것은 이 묻고 있죠. 그럼 자, 결국은 이야기예요. 자, 이제 순여업소 이걸 산정해서 필요한 항목 그리고 세전 지분 복귀액이다. 여기 있죠? 세전 지분 복귀액 이걸 산정해서 필요한 항목 이걸 찾으라 그 이야기지요. 박스 보세요. 기타 소득이다. 자, 여기 들어있네요. 기타 소득이다. 그러면 순여업소 산정해서 알아야 되겠죠? 네, 기억번. 네, 다음은 매도 비용입니다. 님은 매도 비용은 여기 들어있죠? 매도 경비 이 부분이네요. 그럼 매도 경비 이는 어때? 세전 지목계 산정해서 알아야 되겠지요. 다음 D번 취득세. 1번 미상환 저당자금입니다. 자, 미상환 저당자금 여기 들어있네요. 그럼 이는 어떠냐? 세전 지목계 산정해서 알아야 되겠죠? 사실 세전 지목계 산정해서는 여기까지 어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미상환 저당자금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1번. 다음은 미음모 보세요. 재산세입니다. 자, 재산세는 여기에 있네요. 재산세는 영업 경비에 해당이 되지요. 우리가 순영업소 산정에서는 어때? 여기까지 이렇게 알아야 된다 그랬죠? 영업 경비까지는 알아야 된다. 그럼 재산세 영업경비에 해당됐더니 재산세 납입한 게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순영업소산자 때 재산세 알아야 되겠다. 다음 B번 양도소득세다. 양도세는 뭘 얘기합니까? 자본이득세 이걸 뜻하는 거지요. 이걸 뜻한다. 그럼 자본이득세 이는 어떻습니까? 세전 진복객 산정 과정까지는 어때? 몰라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다 찾았네요. 이제 순영업소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은 뭡니까? 기억번 기타소득 그리고 미음번 재산세 기억번 기억 미음이 되겠지요. 미음이 된다. 그럼 다음 이제 세전 지분복귀 이걸 산정해서 필요한 항목은 뭡니까? 니은번 매도비용, 1번 미상환 저당잔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가는 뭡니까? 기억, 미음. 다음 나는 뭡니까? 니은, 리을.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2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우리가 연습했지만 자, 세전 지분복귀 산정하자. 그럼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순영업소 산정을 한다. 그럼 어때? 순산정에서는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플로차트 활용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 같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 29회 때 출제했던 문제와 그 지난 시험이죠. 28회 출제했던 문제 다 같이 풀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5절 현흐름 예측 분석이다. 이 부분까지는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6절 투자의 타당성 분석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